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K-pop Guide for General Physics 1 X 시리즈를 함께 공부할 이정일입니다. 저는 Korea Pragmatist Organization for Physics Education K-pop 단장으로서 2019년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K-pop 콜라보레이션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40여 년간 거의 바뀌지 않고 진행되어 오던 고려대학교 일반 물리 실험 교과의 18개 실험 종목을 모두 신규 개발하고 그 실험 기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발명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실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최근 우리는 일반 물리 실험 교과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하는 리포트를 없앰과 동시에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의 전 세계 일반 물리 수업에 사용되는 수많은 교과서들 중에 가장 장수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하더데이 레즈닉 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런 교과서에서 탈피해서 100% 온라인 체제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2학기에 새로운 교재를 쓰기 시작해서 현재 드라프트가 2021년 2학기에 사용되고 있지만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정식 교과서로 채택될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이 2022년 1학기, 바로 이 X 시리즈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표준교과인 저희 수업을 통해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나 학교 어디에도 직접적인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 100%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K-팝의 구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많은 선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에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놓으시면 친절하게 답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물리 재미가 없는 과목이죠. 왜 재미가 없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물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장황하게 물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물리를 왜 공부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구별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데, 수학과 물리의 다른 점, 물리에게 수학은 무엇인가, 수학에게 물리는 무엇인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물리에게 수학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여해왔기 때문에 물리 문제를 풀다가 수학 문제 같은 게 나오면 내가 수학을 몰라서 물리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X 시리즈를 만드는 동안에는
그 물리에 나오는 그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수학인지 물리인지, 그리고 물리학자에게는, 또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내가 물리를 공부하다 말고 수학 공부하러 되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수학 문제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리에서 쓰이는 수학을 모두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책을 보지 마라. 적어도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책을 봐야 되겠지만 물리 공부하는데 수학을 몰라서 물리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이 X 시리즈 그리고 이어지는 Y 시리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X 시리즈 또 Y 시리즈, 이어지는 Y 시리즈에 집중해서 여러분 나름의 힘으로 모든 수학적인 도구들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물리가 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물리는 자연계를 연구합니다. 자연계란 무엇인가? 자연계는 우주 공간과 같은 우리 물리적인 공간 안에 물질이 차 있는데 그 물질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물리입니다. 그래서 parametric space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parametric space로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질들이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 대상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질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공간에 대해서 상부적인 개념인데요. 시간이 없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공간에 물질이 채워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조금 지나서 사진을 찍으면 어떠한 물질이 또는 물체가 위치를 바꾼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라는 개념은 공간에서 물질의 이동을 이동이 있을 경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모든 물질이 그림과 같이 정지되어 있다면 시간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해가 뜨고 지고 해의 위치가 바뀌듯이 우주 공간 안에서 어떤 물질들이 위치를 바꿔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공간 안에 채워진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것이 물리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더욱더 심도 있게 연구하느냐. 기본적인 빌딩 블록, 그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물리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커지면 화학이 될 것이고, 화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자가 되겠죠.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그럼 원자를 들여다보면 원자는 바깥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그 내부 중심에 핵이라고 하는 누클레우스, 핵이 있는데, 그럼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입자를 공부하는 게 되겠죠. elementary particle이라고 한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그 옛날에는
뭐 물, 뭐 이런 게 elementary particle,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물질, 공간, 공간을 채우는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면 결국 그리스 뭐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한 연구들은 일종의 사변적인 철학,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과학이라고 하는 사이언스의 출발은 물리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물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되겠는데요. 이런 관측자의 개념을 설정하고 reference frame, 관성계, inertial reference frame으로부터 어떤 대상을 파악했을 때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런 어떤 검증 가능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데이터를 모아서 이론을 구축하고 그 이론을 실험적으로 다시 검증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갈릴레이가 되겠는데, 이로부터 과학이 물리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확장되어서 화학현상, 생물, 뭐 의학, 뭐 다양한 형태의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사실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발달된 사실 물리란 토목이 되겠죠. 그 옛날 고대시대의 그 건축물들 만들려면 평형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런 걸 잘 모르면 건물이 와해되고 할 텐데,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든 거 이런 것들은 다 물리를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건물, 그리고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물리란 자연계에 대해서 연구한 거다, 간단하게. 그리고 공부를 해서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어떤 fundamental rule들이 있다. Newton's law of motion,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다 잘못됐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영역,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여전히 잘 맞고, 양자역학을 써야 되는 원자 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나, 그리고 매우 빨리 움직이는 빛은 언제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런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뉴턴 역학이 잘 맞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규칙을 배우면 그것들이 조건을 동일하게 만족시켜 주었을 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생산자도 판매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할 텐데, 그 시계가 원하는 대로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걸 개발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언제나 내가 원하는 오차의 한계 속에서 동일한 시간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뭐 오늘 버스 전철을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RFID를 이용하는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해서 핸드폰이나 뭐 요새는 스마트워치 이런 거로 태깅을 하면 전자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물리의 레저넌스 현상,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물리적인 그 이론을 실험적으로나 정확히 알아야지만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공학적인 또는 뭐 경제 수많은 데 이용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풍력 등 여러 가지 그 클린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전자기 유도의 터빈을 돌려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어떤 회로에 통과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단순히 뭐 코앞에 어떤 응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나는 자연계의 물리 현상을 기술하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원리적 이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원할 때마다 일으켜서 활용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한 학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공식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NFC 통신 같은 것은 그 물리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남들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미 교과서에 적혀져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물리 교과를 통해서 아주 쉽게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물리 공부의 장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꼭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물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그 이치를 알고 그리고 다양한 현실 생활의 문제 또는 새로운 연구 개발에 필요한 그 접근법을 물리 문제를 풀면서 그 과거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면서 나름대로 그 소양을 쌓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그런 세상에 되게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던 어떤 문제들을 직접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mathematics, 수학이 물리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물리의 아버지는 수학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것이냐? 수학은 물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물리 교과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물리 교과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든 것이지만 뭐 그것도 뭐 소설도 있을 것이고 시도 있을 것이고 잡지도 있을 것이고 신문도 있을 것이고 만화도 있을 것이고 그게 다 같으냐? 그러면 영문학과 나오면 시, 소설, 문법, 모든 걸 다 할까요? 그렇지 않죠. 글자가 수학에 나오는 글자하고 동일한 글자가 나온다고 해서 물리를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인 거예요. 수학에 나오는 글자와 물리에 나오는 글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수학이에요. 사람의 상상을 통해서 아이디어란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은 절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수학이에요. 잘못 풀었기 때문에 틀린 답을 낸 것은 그것은 수학적으로 잘못 푼 것이지 수학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물리는 수학을 가정하고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이상적인 것이라 틀려질 수가 없지만 물리는 수학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모형,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수학적인 모델은 버리면 돼요. 왜 버리냐? 수학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우리가 쓴 수학적인 언어를 이용한 글은 자연을 대변하는 것이어야지 수학적으로 아름답다고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수학적인 언어를 활용하지만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뉴턴 역학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언제? 원자의 레벨까지 갔을 때. 그리고 광속에 가깝도록 물체를 가속시켰을 때. 이럴 때는 뉴턴 역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생각해서 겉모양이 수학과 동일한 글자를 쓴다라고 해서 물리가 수학이라고 오인을 한다든지 수학을 몰라서 물리를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미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물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많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조용한 시간 동안 여기 써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X 시리즈가 28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는 주로 뉴턴 역학, 뉴토니안 메카닉스를 다루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뉴턴's equation of motion, 그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세 개의 뉴턴의 법칙을 공부하고 그 운동 방정식을 풀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리란 공간 안에 시간적인 어떤 구간을 두고 물질이 운동하는 것을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했는데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찰, 관측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 observer, 관측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그 사람이 갈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갈릴레이의 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하고 그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이 관성의 법칙이죠. 뉴턴의 제1법칙은 갈릴레이 관성의 법칙과 일치하고 이때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항상 동일한 속도로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속도를 누가 잴 것이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겠죠.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은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할 거고 달에서 예를 들어 달에 있는 사람은 지구가 달의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달이 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측자의 개념 그리고 그 관측자와 서로 다른 관측자의 상관관계를 논의를 했는데 이런 것을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물리 법칙이 모든 inertial reference frame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물리의 기본 postulate, 기본 가정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고, 그 문제를 풀려면 결국 공간상에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위치, 속도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편의상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러한 좌표계를 사용하지 않아서 매우 불편하고 추상적인데 반해서 데카르트가 개발한 그 해석적인 방법,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좌표축을 도입해서 뭐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쓰는 모두 다 데카르트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코디네이트들의 상관관계로 커브 뭐 이런 것들의 궤적들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일 때 우리가 활용해서 배운 것이고, 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손쉽게 얘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XYZ로 나타나는 3개의 3차원 공간 안에서 각 공간의 축이 아이소트로픽하다. 그 방향성이 동일하다. 뭐 동서남북 이렇게 했을 때 동쪽으로 1m, 또 서쪽으로 1m 이런 길이가 항상 동일하다. 한 방향으로 갔을 때에도 여기에서 1m 그리고 저기 1km 앞에 1m 다 항상 동일하다. 수학에서는 당연한 거죠. 수직선이 있다. 0과 1 사이의 차이는 1이다. 100과 101 사이의 차이는 1이다. 너무 뻔한 거지.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물리가 꼭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인 거죠. 물리가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때 시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하는데 저항했던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이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이해를 돕는 도구여야지, 수학이 여러분들의 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학의 노예일 뿐이에요. 물리적인 머리를 모두 다 잃어버린 그런 면들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 뉴턴 역학의 문제를 풀 때에는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합동, 삼각형의 합동 뭐 이런 조건들 뭐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데카르트의 방법을 활용해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엘지브라, 그 산수로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의 총화가 바로 벡터가 되겠는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수학책에서 뚝 떨어진 것이 벡터가 아니라 위치,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벡터라고 하는데, 그 위치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하기에 너무 편해요. 기하학적인 개념인 거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런 것들을 벡터로 표현하면 매우 편리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클리드 공간의 그 기하학적인 계산을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벡터의 도입이다 라고 하는데, 이 벡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계산을 할 텐데, 이 벡터를 이용해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설정을 하니까 X축, Y축, Z축의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 이것이 자연적으로 매트릭스를 이용한 계산을, 행렬적인 계산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배우는 행렬도 행렬이지만 물리 문제에서 왜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수학책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물리 문제 안에서 그런 수학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얻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벡터는 그 아까 위치를 나타내는 displacement 이런 거 이제 변위가 되어 있고 그 변위 시간으로 미분하면 velocity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acceleration 가속도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force 힘 이런 것들을 얻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벡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벡터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매트릭스를 이용해야 될 것이고 스케일러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답이 스케일러예요. 숫자로 나와. 크로스 프로덕트는 답이 벡터로 나타나는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게 되면 회전에 대한 개념을 아주 손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크로스 프로덕트와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뭉쳐져 있는 것을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그 큐 정육면체 부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 세 개의 모서리가 A, B, C 벡터라고 나타난다면 A 크로스 B 닷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부피가 어떤 도형의 부피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3차원 안에 존재해야 되겠죠. 부피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면이 있고 그 면에 대해서 수직인 공간이 있어야지만 부피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알려면 결국 그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들이 성분들이 그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X축 공간, Y축 공간, G축의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야지만 부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서로 다른 벡터가 일직선상에서는 항상 한 개만 linearly independent 그 linearly dependence라고 하는 것은 두 개에다가 숫자를 곱해가지고 합친 것이 0이 되려면 곱한 숫자가 모두 다 0일 때만 0이 된다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정의가 있는데 그 직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선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방향은 한 개의 벡터로 표현이 충분하고 어떤 평면이 있다면 그 평면 안에서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야지만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차원 평면을 만들려면 두 개의 베이시스가 서로 각을 이루는 패러렐이 아닌 어떤 각도를 이루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여기다가 x, y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 평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공간을 만들려면 이 두 개와 서로 다른 x와 y가 있으면 그거와 수직인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어떤 패러렐러 파이프 같은 이런 그 큐브나 뭐 이런 것들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부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 이 예를 들어 2x2 매트릭스가 있다 그러면 2차원 x, y 평면상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평면을 만들 수 있는 친구냐 아니면 그냥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냐 그거로 구별해 주는 게 디터미넌트다. 이름 자체가 determine이다. determine. 결정해 준다고. 얘가 일직선을 만들 수 있어? 얘네 둘이 평면을 만들 수 있어? determine 해봐. 얘 셋이 있는데 얘가 볼륨을 만들 수 있어? determine 해봐. 그래서 determine 해주는 것이 determinant라고 하는 건데 이 determinant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볼륨을 만들 수 있으려면 세 개의 linearly independent 서로 한 평면 안에 고립되지 않고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한 친구가 있어야지만 공간이 만들어지고 한 직선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삐쳐나온 어떤 친구가 있어야지만 평면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2차원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2x2 매트릭스가 이게 각 벡터의 성분을 얘기해요. XY 성분, XY 성분을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서로 평행이 되지 않아야지만 평면을 만들어요. 이 셋이 있을 때는 두 개가 서로 독립이어서 평면을 만들지언정 나머지 한 친구가 이 안에 평면에 고립되면 부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셋이 서로 따로 노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디터미넌트다. 이런 디터미넌트의 개념은 다 물리적인
아주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하학적인 이해 이런 것들 물리적인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는 매우 힘들고 그냥 산수만으로 계산을 하면 한 번 문제를 풀고 시험 보면 다 까먹죠.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물리 문제를 풀어서 그 시공간 속에서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너무나 많은 시간을 수학에 투여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특히나 수학과를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일반 물리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기의 삶의 문제에서 물리 문제를 봉착하게 되어 있지 수학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엇이냐? 자기의 삶의 문제는 거의 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수학을 배우면 주어진 문제를 풀기는 쉬워. 하지만 문제 해결의 99%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문제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큰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물리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학을 했건 무엇이 됐건 그것을 수학 문제화해서 잠시 수학의 틀을 빌려서 그 답을 내고 그리고 다시 물리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을 이런 일반 물리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교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반응이 나올 만큼 수학적인 단어도 많이 나오고 수학적인 계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계산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계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하지만 그 답은 매우 단순하고 그 단순한 이유는 자연히 단순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물리 문제가 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그걸 매우 낮은 단계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방정식, 선형 방정식,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은 가르치기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것은 애널리틱한 솔루션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해석적인 우리가 뭐 사인, 코사인, 익스포넨셜 이렇게 잘 알려진 이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숫자로 막 때려 넣어서 돌려야지 돼. 그렇게 되면 마치 AI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AI를 만드는 사람이 AI가 어떻게 그 두뇌가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뇌를 갖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른 AI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답이 같은 답이 나올까?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물리의 답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아무튼 이퀘이션은 모션을 풀려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미분이 없을 때는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법을 알면 돼. 그게 매트릭스 티어리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면적이 있을까? 어떤 삼각형의 면적이 있을까? 삼각형이 찌부러지면 면적이 없어지게 되고 또 어떤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발로 밟으면 납작해져서 부피가 없어지는 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사용된 개념을 잘 이용하게 되면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풀고 있었던가, 내가 이것을 왜 풀어야 하는가, 그런 목적의식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손가락만 움직였던 그 수학 문제 푸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정말 의욕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물리를 풀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훨씬 더 상상력 있게 황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꾼 같이 답을 내기도 하는데
그게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답이 나온 다음에 그 답이 왜 맞았는지 증명하는 것은 그것은 수학자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막 전쟁 속에서 어떤 총알이 빗발치러 날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이걸 증명하고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 총알을 피해가지고 적진까지 가서 어떤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야. 이 어떤 물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상하게 수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푸는 방법도 다 알아서 답을 다 알면 답이 왜 이랬어 하고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수학적인 툴들을 사용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은 수학이 아니라 수학은 우리의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수학에서 빌려오는 것도 거의 없어. 물리 문제 안에 이미 답의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반칙을 하건 뭘 하건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자연과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나는 내가 좀 반칙을 해도 돼. 사람과 사람에게는 반칙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진짜 무지한 사람이고 전지한 자연과 대응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수학에서 배운 아주 아름다운 방식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면 수학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학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역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해와서 세상에는 모든 게 그냥 따라서 하면 다 맞는 거야. 그거는 세상에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수학 책에만 있는 거야. 물리 지식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헷갈려. 대부분이 거짓말이야. 상상을 통해서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걸 다 믿으면 수학책에 있는 것처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걸 다 믿으면 우리는 다 망했어. 과학은 발전할 수가 없어. 그 속속들이 숨어 있는 그 거짓말을 찾아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답을 내는 것 작업이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라. 그런 것.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수학을 배우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가르치기에 너무 편리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뇌 구조가 원래 다 연역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수학책은 연역적으로만 써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뇌는 다 굳어져 버려요. 물리 문제를 풀면서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머릿속의 구조를 왜냐하면 내 머릿속은 이렇게 아름답게 연역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론적인 방법도 쓰고 반칙도 쓰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리셔플링을 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도사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수학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역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가는 어떤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뒤로 가서 우리는 매니바디 시스템을 공부하게 된다. 그 파티클이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은 하나의 점 입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다가 기껏해야 두 개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도 힘들어. 태양이 있고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게 이런 문제도 풀기 너무 힘들어. 그거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막대기를 이룬다. 어떤 리짓 바디라고 하는 뭐 딱딱한 물체. 그런 딱딱한 물체, 팽이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이 물리 공부에 나오는 물체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매니바디 시스템을 좀 공부하게 돼 있고
매니바디 시스템 딱딱한 것도 있지만 물렁한 것도 있어요. 물렁한 매니바디 시스템을 리퀴드라고 하는데, 그런 리퀴드가 뭐 리퀴드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러면 이 플루이드라고 하는 게 총칭인데 플루이드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요. 그 유레카 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시작해서 파스칼의 원리, 그리고 베르누이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매니바디 시스템, 화학 이상에서 되는 그 매니바디 시스템은 열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뭐 엔진 뭐 이런 것도 공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맨 마지막 순간에 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엔트로피로 우리가 설명할 때도 있는데, 엔트로피는 왜 증가하는가? 왜 증가하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에서의 기본 과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물리에서는, 수학에서는 엑시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리, 그것은 당연하다, 그건 증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는데, 물리에서도 증명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바꿀 때마다 그 공리가 깨져요. 왜? 수학에서는 그건 깨질 이유가 없어. 논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 하지만 물리에서는 깨질 이유가 있어. 우리가 그 현상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파스툴레이트라고 합니다. 파스툴레이트는 모든 물리적인 이해의 결과인 이론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건 물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던 시대에서는 그러한 파스툴레이트이 맞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광속을 재보지 않았을 때에는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매질이, 미디엄이 존재했다라고 가정을 했었고, 그러한 모든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틀리고 나니까, 틀린 게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나니까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파스툴레이트, 깨지지 않는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파스툴레이트의 변화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맞는다, 시공간의 구조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맞는다라고 하는 뉴턴 역학의 기본 가정에서, 기본 가정이란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었고,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진 이후에 그 파스툴레이트는 시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합쳐진 4차원 공간으로, 4차원 유클리드 공간도 아니고 4차원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파스툴레이트로부터 모든 이론이 다시 쓰여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왜 잘 맞았는가, 그게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접근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새로운 이론은 그 과거에 깨지지 않았던, 실험적으로 많이 해봤으니까 그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영역에도 맞고, 옛날 파스툴레이트이 깨져버리는 그 영역도 맞고, 모두 다 맞을 때 새로운 파스툴레이트로 인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광속이 일정하다, Speed of light is always the same to everybody,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파스툴레이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학문이 더욱더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수학적인 편의에 의해서, 또는 수학적인 논리적인 합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리하고 달리,
물리적인 파스툴레이트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뉴턴 역학을 모두 다 지배하면서도 광속의 영역까지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법칙이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성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postulate이라고 부르게 되고 상대성 이론도 그냥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튼 물리는 수학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해야 할 것이고요. 수학은 물리 문제를 푸는 도구이다. 수학자가 도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수학하고 비슷해 보이는 물리책에 나오는 수학은 수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문제에 나오는 산수를 푸는데 어려운 수학을 갖고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수학적인 기본 지식이 있으면 물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거를 맹신하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파티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입자가 있는데 입자는 point like particle이라고 해요. 물리적으로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든 입자에는 어떤 기본 입자, elementary particle이 있어서 그 옛날에는 분자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깨서 원자가 있고 원자를 다 깨서 핵이 있고 핵을 다 깨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이런 누클레온이 있고 하는데 그거를 또 다 깨서 쿼크이 있고 하는데 그 쿼크마저도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의상 수학의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해석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속적인 분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연속적이지 않고 에너지도 퀀타이즈 되어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야지 같은 쇠라고 해서 바느질을 하는데 망치를 갖고 오면 바느질을 할 수가 없겠죠. 수학은 물리에 나오는 수학은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수학과 물리의 본질적으로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수학에서는 숫자를 얘기해요. 수학에는 차원이 없어요. 차원, 디멘션이라고 하면 수학에서는 1차원인가, 직선인가, 평면인가, 공간인가,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인가 그런 디멘션만 존재해요. 물리에는 같은 숫자를 쓰더라도 물리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걸 physical dimensions라고 얘기하고 같은 1이라도 1m와 1km와 1s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숫자는 서로 더할 수가 없어. 1m plus 1s 전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예를 들어 어떤 공간 벡터가 있는데 그 좌표를 나타내는 그 물체 위치를 나타내는 3차원 벡터가 있는데 x1, x2, x3 이런 코디네이트 좌표가 있을 때 이게 숫자로 나타나지만 항상 저 x라고 하는 이탈릭으로 쓰는 저 물리적인 변수는 항상 이탈릭으로 쓰는데 그 안에는 숫자와 단위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수학 책에는 괄호 열고 단위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런데 물리에서는 단위가 항상 저 변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게 수학과 물리의 첫 번째 다른 점. 단위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편의상 뭐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런 게 속도 단위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위가 편의상 있어요. 어떤 인율은 와트라는 걸 쓰고 와트 아워도 쓰고 이 에너지의 단위로
자, 그런 모든 단위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대변하는 세 개의 base standard units, base quantiti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base standard들인데, 질량, 길이, 시간, 이 세 가지의 파워로 나타나게 돼요. length, time, mass. 그래서 뭐 일률을 계산하게 되면 일률은 1 나누기 시간이고, 그리고 뭐 1은 힘 곱하기 거리이고, 그리고 나누기 시간, 그리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고, 뭐 해서 산수를 쭉 해보면 질량, 길이, 그리고 시간의 파워들로 항상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잡한 단위를 derived units 라고 불러요. 그러한 수많은 유닛 중에 세상에서 자연계가 결정한 절대 불변의 숫자가 있어요. 그 이전엔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재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뻔하게 정확한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m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원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도에 따라도 길이가 달라지죠. 그런 불안정한 단위로 광속을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진공에서 광속은 일정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더 이상 이것을 재지 않고 거기서 끊고 차라리 미터의 단위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 플랑크 컨스탄트는 빛의 진동수가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비례상수로 나타나는 걸 플랑크 컨스탄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더 이상 재지 않고 여기에서 끊고 이 뒤는 0000 무한히 나가는 exact number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자의 electric charge, 전자의 전하는 0보다 작은데 그것의 절대값을 이렇게 결정하고 더 이상 재지 않아요. 그 이외에도 정확한 숫자가 더 있는데, 1초의 단위는 이렇게 세슘 133 애텀이 그 주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1초에 이게 91억 몇천만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자연계에 있는 물질의 아주 정확한 그 숫자로 이것을 재요. 그래서 이제 초를 다시 재정의했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에서 나오는 그 기체 상수 R, 그 gas consta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게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에너지와 온도의 상관관계의 비례상수인 볼츠만 컨스턴트 KB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재지 않고 정확하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아보가드로 숫자도 여기에 뒤에 오차가 없어요. 그것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산수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단위를 전환할 때에는 항상 곱하기 2를 해라. 곱하기 2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을 이용해서 바꾸고자 하는 단위를 캔슬시키고 약분시키고 새로운 단위로 교체하면 됩니다. 자, 유효 숫자. scientific notation은 의미 있는 숫자들과 10의 지수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마지막 여기 두 개가 있다면 마지막 두 개의 숫자에 실험적인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산수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밀리, 마이크로 이런 걸 익숙한데, 다양한 SI prefix라고 하는 10의 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건 뭐 하드디스크 용량 뭐 이것 때문에 잘 알 텐데, 이것들은 다 암기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학 너무나 오랫동안 수학을 공부를 해서 물리와 수학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런 구별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를 했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 자, 매 그 강의 뒤에는 우리가 그 셀프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들은 매우 쉬운 문제들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한 시간 수업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든지 해서 이 답들을 자신의 힘으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